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달리아입니다. 여러분, 저는 학창시절 아라시라는 가수를 좋아했었습니다. 아시는 분들도 계실 테지만 일본의 유명 아이돌 그룹이었어요. 그래서 오늘의 사건이 저에게는 좀 더 충격적으로 다가왔는데요. 아마 2023년 작년에 일본인들에게 가장 충격적인 뉴스를 뽑으라면 오늘 준비한 이 사건이 빠지지 않을 겁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볼게요. 자니스에 대해서 알고 계시나요? 자니스는 일본 최대 연예 기획사입니다. 특이한 점이 있다면 소속 연예인 전원이 남성이라는 점이에요. 자니스 출신 중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인물은 먼저 꽃미남 기무라 타쿠야를 들 수 있습니다. 오죽하면 일본에서는 자니스를 통하지 않고는 남자 아이돌로 데뷔를 할 수 없다는 말이 있을 정도니까요. 지망생들에게 너 소속사 어디 가고 싶어? 하면 대부분이 자니스였어요. 그만큼 남자 아이돌 산업을 독점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상상하는 것 그 이상으로 일본 내에서의 자니스의 위상은 정말 대단합니다. 하지만 지난 2023년 10월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자니스가 회사명을 돌연 스마일업이라고 변경을 하겠다는 거죠. 그러더니 뭐라도 쫓긴 듯 황급히 자니스와 연관된 모든 이름을 지우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유명한 회사라 사실 이름을 바꾸기도 쉽지가 않았을 텐데 자니스는 어째서 그 엄청난 명성을 포기하게 된 걸까요? 자니스는 자니 카타가와라는 인물에 의해서 1962년에 설립이 되었습니다. 그는 학창시절 미국에서 보내면서 공연장 아르바이트를 하게 돼요. 이걸 계기로 미군을 대상으로 공연을 주관하는 등 엔터테인먼트 사업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28살이 되던 해 자니는 시부야에서 소년 야구단을 코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비가 와서 야구를 못하게 되자 소년들에게 아유 비도 오는데 그냥 우리 영화나 보러 가자 하면서 영화를 보러 가요. 이때 뮤지컬 영화 웨스트 사이드 스토리를 관람을 했는데요. 이 사람이 뮤지컬과 영화라는 장르에 막 큰 감명을 받게 됩니다. 그날 이후 자니는 본격적으로 엔터테인먼트 사업에 뛰어들기로 결심해요. 그래서 자신이 직접 야구단에서 소년 4명을 뽑아서 보이그룹을 결성했죠. 이것이 1962년 자니스의 최초 보이그룹 자니스의 탄생이었습니다. 그 후 자니는 꾸준히 남자 가수들을 배출해냈습니다. 그런 자니스를 단숨에 업계 1위로 끌어오르게 된 계기는 바로 1991년 국민 아이돌인 스왑의 데뷔였어요. 기무라 타쿠야가 바로 그 스왑 출신이죠. 이 기세를 이어서 2000년대에는 킹키키즈, V6, 아라시 등 수많은 보이그룹들이 줄줄이 대성공을 이루었습니다. 그렇게 자니스 그리고 자니의 위상은 하늘을 찔렀어요. 하지만 동시에 자니스에게는 아주 은밀한 소문이 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소속사 사장 자니가 자니스의 주니어, 즉 소속 연습생들을 대상으로 성착취를 해오고 있다는 끔찍한 내용이었습니다. 혹시 이들의 인기를 시샘한 누군가가 루머를 퍼뜨린 게 아닐까요? 아니요, 이게 사실이에요. 그 시작은 무려 1965년, 그러니까 자니가 막 소속사를 출범했을 때로 돌아갑니다. 당시 주간 상케이라는 신문이 자니가 동성간 성범죄로 재판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보도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이라면 자니는 이미 성범죄자였던 거죠. 하지만 당시에는 자니가 그렇게 유명하지 않아서였을까요? 금세 묻히고 말았습니다. 그러던 1981년, 이번에는 주간현대라는 매체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자니의 성착취에 대한 내용을 보도했는데요. 여긴 심지어 익명의 피해자로부터 들은 구체적인 피해 증언까지 포함되었어요. 하지만 무슨 일인지 그 어떠한 매체도 후속 보도를 이어가지 않는 거죠. 그렇게 사건은 또 한 번 묻혔습니다. 하지만 하늘을 손바닥으로 가릴 수는 없는 법. 그로부터 7년이 흐른 1988년. 자니의 보이그룹 중 하나이던 폴 이브스의 멤버
키타코즈가 책 한 권을 출간을 했는데 그 내용이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나와 자니는 애인, 아니 부부였다. 여기에는 키타코즈가 자니로부터 당한 성착취에 대한 내용이 상당히 적나라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 책은 금세 베스트셀러가 되었죠. 그가 자신과 자니를 부부라고 말한 건 두 사람이 동거를 했기 때문인데요. 내용이 충격적임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도 언론사는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해인 1989년 보이그룹 자니스의 멤버였던 나카타니료가 자니스의 역습이라는 책을 출간했습니다. 이 책 역시 내용은 같았어요. 그가 자니로부터 당한 성착취에 대한 내용이었는데 료는 겨우 11살 때부터 그의 맨션에 불려다녔다고 해요. 그리고 이렇게 하면 기분이 좋다라는 말을 들으면서 여러 번의 성범죄를 당했음을 주장했습니다. 또 있습니다. 보이그룹 주크박스의 멤버였던 오타니준, 야나세 카오루 또한 구체적인 성착취 피해를 증언했습니다. 심지어 카오루는 교통사고를 당해서 병상에 있을 때마저 성범죄를 당했다고 하죠. 자니스의 주니어, 즉 연습생이었던 키야마 쇼고 역시 자신이 15살 때부터 17살 때까지 자니의 성노예나 다름없는 삶을 살아왔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이 피해자들의 증언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보니까 당시 자니는 맨션 펜트하우스에 거주 중이었어요. 이때 두 집을 이어서 한쪽은 자택, 한쪽은 자니스 주니어의 합숙소로 운영을 했었는데 뭔가 좀 이상하죠. 소속사 사장과 연습생들의 숙소가 붙어 있다는 사실 자체가 좀 기괴하잖아요. 이건 모두 자니의 추악한 욕망을 채우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합숙소에 들어가면 이 긴 복도가 있습니다. 공통적으로 피해자들은 복도에서 자니와 캐치볼을 해요. 막 캐치볼을 하다가 땀 너무 많이 흘렸다 이러면서 거품 목욕을 하러 함께 욕실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럼 그곳에서 추행을 당하게 되죠. 자니는 자고 있던 피해자에게 마사지를 빙자한 성추행을 자행했습니다. 행위가 끝나면 이불 밑에 돈을 넣어놓고 기분 좋게 방을 나갔고요. 거부한다? 그럼 대비가 물거품이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피해자들은 모두 연습생 신분의 10대 소년, 즉 미성년자였습니다. 이렇게 수많은 연예인들이 자신의 얼굴을 드러내고 직접 피해 사실을 폭로한 상황. 그럼 이제 자니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의 상상대로라면 그는 조사를 받았겠죠. 하지만 진짜 무서운 사실은 메이저 언론이 잠잠한 겁니다. 아니 도대체 어째서요? 일단 당시 일본은 현재에 비해 비교적 성 스캔들에 무심했다고 하는데 진짜 이유는 자니의 영향력 때문입니다. 당시 대중의 인기는 자니스 소속 연예인들이 독점을 하고 있었어요. 이들이 출연하지 않잖아요? 방송 제작 자체가 안 될 정도였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자니스와 척을 지면 안 되는 겁니다. 따라서 대부분 방송사에서는 자니에 대한 부정적인 보도를 좀 꺼려했습니다. 그렇게 피해자는 있지만 정작 피해 사실은 마치 소문처럼만 떠도는 거죠. 그러던 1999년 일본의 디스패치라고 불리는 주간 문춘이 칼을 뽑아들었습니다. 자니가 연습생들에게 음란행위를 해오고 있다는 보도를 내보낸 건데 이게 무려 14주나 연속으로 이어졌어요. 메이저 언론사들이 무시할 수 없도록 집요하게 보도를 이어나간 거죠. 하지만 이로 인해 문춘은 오히려 자니스에게 명예훼손 소송을 당했습니다. 심지어 더 어이없는 건 2002년 문춘은 패소했어요. 그러나 다행히 2003년 판결이 뒤집혔습니다. 도쿄 고등법원은 문춘이 보도한 내용은 사실이기 때문에 명예훼손이라 볼 수 없다며 문춘의 손을 들어줬죠. 이로써 자니가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건 공식화된 셈입니다. 이를 계기로 일본 국회에서도 자니의 성착취 행위에 대한 심의가 이루어졌어요. 하지만 이때도 메이저 언론사는 계속해서 침묵을 하는데요. 사실상 문춘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이 사건을 다루지 않았습니다.
그렇기에 대중들 역시 그런 일이 있었더라 정도로만 생각하고 별 다른 관심이 없었죠. 자, 그럼 정리를 해볼까요? 피해자들의 피해 사실 고백, 몇몇 중소 언론사들의 보도, 그리고 메이저 언론사의 침묵, 대중의 무관심, 이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이 답답한 과정은 수십 년간 반복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강력한 메비우스의 띠가 끊어진 건 뜻밖에도 아주 허무한 계기 때문이었어요. 2019년 자니 카타가와가 87세의 나이로 사망한 겁니다. 사인은 뇌출혈이었는데요. 이와 동시에 자니의 영향력이 단숨에 악화되면서 더 이상 이 전과 같은 언론의 은폐는 쉽지 않아졌어요. 이 틈을 노려 한 저널리스트가 자니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를 시작합니다. 영국의 저널리스트 모비나더. 그는 어느 날 문춘에게 자니의 대판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사건 자체도 놀라웠지만 이 사건이 일본에서 침묵하고 공론화된 적이 없다는 사실이 더 큰 충격이었죠. 이후 그는 4년 동안 일본 현지에서 다방면으로 조사를 펼쳤습니다. 그 결과 2023년 3월 다큐멘터리 J-팝의 포식자, 숨겨진 스캔들이 세상에 공개되었습니다. 영향력이 어마어마했어요. 과거와 달리 미디어가 발달한 현재 자니의 만행은 인터넷을 통해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자니의 명성은 추락했고 여론은 들끓었죠. 분위기에 힘입어 2023년 4월 자니스의 주니어 출신 오카모토 카우안이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2012년부터 16년까지 총 20회가량 자니에게 직접적으로 성착취를 당해왔음을 고백하면서 직접 촬영한 영상을 공개하기도 했어요. 또한 자신이 직접 피해를 목격한 인물만 3명이었고 당시 맨션을 오갔던 자니스 주니어는 약 200명 정도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자신과 모두 비슷한 피해를 입었을 거라 확신했습니다. 그제서야 일본 메이저 언론사 중 한 곳인 NHK가 특집 방송을 제작해서 방송을 보도했어요. 이는 메이저 언론사의 최초 보도였습니다. 결국 2023년 5월 당시 자니스 사장직을 맡고 있었던 자니스의 조카 후지시마 줄리가 고개를 깊이 숙여 사과하는 영상을 업로드하면서 그 후 모든 것은 일사천리로 진행됐죠. 자니스에는 특별조사단이 꾸려졌고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직접 일본을 방문해 피해자들의 증언을 취합했습니다. 8월 29일 자니스 사내 특별조사단은 기자회견을 통해 자니 카타가와가 장기간에 걸쳐 성가해를 반복했다며 모든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9월 5일 후지시마 줄리는 사장직에서 물러났고 동시에 자니스는 공식적으로 대국민 사과를 진행했죠. 또한 자니와 관련된 모든 것을 끊어내겠다며 회사 이름을 스마일업으로 바꿨어요. 자니의 이름에서 파생된 보이그룹 또한 다 바꾸겠다고 합니다. 이름을요. 그런데 한편 자니스의 간판 스타인 기무라 타쿠야가 이 사건 이후 부적절한 사진을 올려서 논란이 되었습니다. 그는 셀카와 함께 Show must go on 이라는 문구를 업로드를 했는데 이게 왜 문제냐고요? 이게 바로 자니의 좌우명이었거든요. 여전히 이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느끼지 못하는 모습이죠. 어쩌면 일본 사회가 그동안 얼마나 성범죄에 무감했는지 반증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 사건의 가장 큰 문제점은 가해자 자니 카타가와가 결국 아무런 처벌도 비난도 받지 않고 평화롭게 세상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의문이 듭니다. 분명 그는 성범죄로 재판까지 받았어요. 그럼에도 왜 처벌을 받지 않은 걸까 싶은데 여기에는 일본의 또 다른 답답한 현실이 있습니다. 일본은 비교적 최근인 2017년까지만 해도 동성간 성범죄에 대한 처벌법, 그리고 소년 대상 강간이라는 범죄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어요. 애초에 소년, 남성이 강간을 당할 수 있을 거라는 사실을 고려하지 않았던 겁니다. 현재는 다행히 법이 개정되었다고 하는데 여전히 문제가 있습니다. 성범죄를 성립할 수 있는 요건에는 폭행과 협박이 수반되어야 한다는 조건이 깔려있죠. 그러나 연습생들의 경우
자니의 권력에 어쩔 수 없이 굴복한 경우가 대부분일 겁니다. 그러니까 자니는 굳이 폭행과 협박 없이 수십 년간 이 성착취를 할 수 있었던 거고요. 그러니 피해자들은 법적으로 성범죄를 입증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건 일부 피해자들은 그럼에도 자니가 자신을 데뷔시켜준 것을 감사하게 생각한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는데요. 이거 가스라이팅 아닌가요? 자신의 꿈을 이룰 수 있다는 희망 하나로 끔찍한 추행을 견뎌내야 하고 싫은 티를 내면 데뷔를 못한다는 두려움 속에서 가해자에게 웃으면서 맞춰주고 있었던 겁니다. 심지어 용기 내어서 소리를 냈지만 오히려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은 침묵으로 일관했고요. 희망이 절망으로 변한 것에 대해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몇 년간 성폭행과 성추행 피해를 당했다는 한 극단 단원의 폭로로 미투 운동이 시작되었죠. 만약 이게 10년 전이라면 일본 언론처럼 사건이 덮여졌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다행히도 그나마 요즘은 미디어의 발전으로 피해 사실이 빠르게 알려지고 공론화되었지만 아직도 권력이라는 힘으로 우리가 모르는 사건들이 정말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권력이 곧 힘이 되지 않는 사회가 되길 바라면서 오늘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디바달리아였습니다. 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입니다. 너무도 좋아하는 연예인을 가까이서 만날 수 있는 절호의 찬스는 단연코 팬미팅이나 사인회겠죠. 직접 사인도 받고 대화까지 나눌 수 있게 팬들이 손꼽아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나 K-POP 유명 아이돌의 팬사인회는 비행기를 타고 온 해외 팬들까지 심심찮게 볼 수 있을 정도죠. 우리나라와 가까운 일본에서도 비슷한 형식의 팬 이벤트가 존재합니다. 그 이름은 악수회. 말 그대로 좋아하는 아이돌 멤버와 직접 손을 잡고 악수를 할 수 있는 행사인데요. 보통 그 아이들의 앨범에 티켓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팬들은 한 장, 그 이상 10장까지 앨범을 사는 것도 마다치 않고 있습니다. 이 악수회, 이건 일본의 국민 걸그룹으로 불리는 AKB48으로부터 시작되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들은 일본의 유명 프로듀서 아키모토 야스시가 결성을 했고 지난 10년간 명실상부 최고의 인기 그룹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사실 J-POP에 별 관심이 없던 저는 지난 한국에서 방영된 프로듀스 48에서 일본 멤버들이 참여하면서 그들을 처음 알게 되었는데요. 이때 방송에 나온 멤버들이 한국 연습생들에 비해 워낙 실력이 부족해서 도대체 이들이 누군지 검색하다가 접하게 되었습니다. 일본에서는 한국과 다르게 완벽하게 준비된 아이돌보다는 조금 부족해도 실력이 점점 좋아지는 것에 더 팬덤이 생긴다는 것도 아주 흥미로웠죠. 그런데 AKB48의 활동이 한국의 아이돌과는 확연히 다른 점이 또 있습니다. 방송 활동에 앞서서 선발이 된 멤버들이 전용 극장에서 직접 공연을 보여주는 아주 특이한 형태인데요. 즉 이들은 만나러 갈 수 있는 아이돌로 인식됩니다. 그렇다 보니 AKB48 외에도 일본의 각 지역마다 다른 유닛과 전용 극장들이 생겼고 이 자매 그룹들은 그 지역 이름을 따서 SKE48, HKT48, NMB48 등등으로 불리고 있죠. 이 AKB48에 소속된 멤버만 130명이라고 합니다. 계속적으로 새로운 멤버가 들어오거나 또 나가는 일도 자주 볼 수 있을 만큼 정말 한국과는 전혀 다른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죠. 그런 와중에 그녀들이 일본 최고의 인기 그룹으로 올라간 데는 사실 남다른 마케팅이 존재합니다. 먼저 AKB48은 총선거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팬들 사이에서 멤버들의 인기 순위를 매기는 다소 잔인한 투표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때 상위권에 선발된 약 16명에서 20명의 멤버만이 앨범에 참여할 수 있고 TV 활동을 펼쳐갑니다. 워낙 멤버가 많다 보니 생긴 제도라고도 할 수 있죠. 근데 팬들 또한 이 투표에 참여하면서 나의 최애 멤버 등수가 올라가고 또 성장해가는 모습을 보면서 대리만족을 느낀다고 해요. 그런데 반면 하위권에 있는 멤버들은 음악 활동과 방송의 제한을 받게 되는 그런 차가운 현실은 어쩔 수 없겠죠.
어쨌든 AKB48의 인기가 절정이던 2011년 이 총선거 생중계 방송은 거의 대통령 선거급으로 큰 주목을 받았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들의 또 다른 특이한 마케팅은 바로 악수회입니다. 직접 만나러 갈 수 있는 아이돌, 이런 컨셉 때문에 그들의 앨범 안에는 악수회 참가권이 들어있죠. 악수회 가면 멤버와 1대1로 악수를 하고 짧게는 7초, 길게는 1분까지의 대화의 기회도 주어집니다. 당연히 팬들한테는 설레는 시간이고 또 그만큼 소속사 입장에서는 음반 판매까지 이어지는 절호의 시스템이죠. AKB48의 음반 판매량이 매우 높은 것도 바로 이 악수회 티켓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악수회가 수년간 자리를 잡아가고 팬들이 열광적으로 반응하자 점점 부작용이 발생합니다. 이 멤버들에 대한 평가가 어떤 노래나 춤 실력이 아닌 악수에서 얼마나 팬에게 친절하고 서비스를 잘하느냐에 따라서 결정되어 버린 겁니다. 그렇다 보니 멤버들은 손이 퉁퉁 불어터질 만큼 팬들과 악수를 해야 하고 그러면서도 끝까지 웃어야 했습니다. 그러던 지난 2014년 5월 22일 이와트 태연에 위치한 대형 센터에서 AKB48의 악수회가 열리게 되죠. 여기서 잠깐 그 악수회장의 구조를 설명하면 사진처럼 일렬로 텐트가 쳐져 있고 멤버들은 짝을 지어서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팬들이 순서대로 그 텐트를 돌면서 원하는 멤버와 악수를 하는 형식이죠. 이날 행사는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설렘과 기쁨의 분위기가 한창 무르익던 4시 55분쯤 갑자기 한 텐트에서 비명소리가 들려왔죠. 끔찍한 흉기 난동이 벌어졌던 겁니다. 해당 텐트는 인기 멤버인 카와에이 리나와 이리야마 안나가 있던 곳입니다. 그들을 만나러 온 한 남성 팬이 가까이 다가오더니 갑자기 점퍼 주머니에서 흉기를 꺼내 달려들었던 것이죠. 옆에 있던 남성 직원이 놀라서 맨손으로 이 흉기를 저지했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결국 이 두 멤버는 부상을 입고 말았는데요. 범인은 이후에 스태프들에게 붙잡혀서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하지만 두 멤버와 또 한 명의 다른 현장 스태프는 병원에 이송되었고 팔과 머리에 무려 3시간이 넘는 봉합 수술을 치러야 했습니다. 정말 천만다행으로 목숨에는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지만 평생 남을 흉터는 물론 돌이킬 수 없는 정신적 트라우마까지 얻어버리죠. 자, 그렇다면 이 범인. 당시 24살이던 우메다 사토루. 그는 중학교 시절엔 육상부 지역대회에서 2위까지 기록하면서 아주 앞날이 창창한 학생이었습니다. 고등학교에 들어가서도 꿈을 키우는 줄 알았지만 입학한 지 단 일주일 만에 선배에게 괴롭힘을 당했다면서 퇴학을 신청하죠. 그리고 나서는 몸이 아픈 어머니를 돕겠다며 아르바이트에 매진합니다. 사건이 발생하기 2년 전인 2012년, 사토루는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다는 말에 오사카로 이사를 하게 되고요. 건설 현장에서 교통정리 경비원을 하며 기숙사에 머물렀죠. 그때 당시 열심히 번 돈의 대부분은 아픈 어머니의 병원비와 생활비로 빠져나갔고 그러면서 점점 삶에 지쳐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급기야 불안 증세에 시달렸고 병원에서는 그에게 발달장애 판정을 내립니다. 이후 회사에서 잘리게 된 사토루는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이때부터는 집에서도 식사를 할 때를 제외하고는 전혀 밖에 나오지 않는 그야말로 은둔 생활을 시작하죠. 유일하게 하는 것이라곤 TV 보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이 바로 무대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아이돌 그룹 AKB48. 그가 팬이 되었다는 게 아닙니다. 사토루는 저렇게 TV에 나와서 광고도 많이 찍고 팬도 많으면 돈이 많겠지? 누구는 취직도 못하고 방구석에만 있는데 하는 뭔가 증오에 가까운 분노를 나날이 품게 되는데요. 이후에 조사에서 왜 다른 연예인도 많은데 하필 AKB48을 타겟으로 삼았느냐? 라는 질문에 그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여자는 약할 것 같아서요. TV에서 많이 보이기도 했고 사실 그냥이요. 정말 그저 이유 없는 미움이었죠. 그러던 2014년 3월 말 사토루는 자신의 동네 근처에서 악수회가 열린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당장 그녀들의 앨범을 구매한 후 악수권을 확보했고요. 이후 접이식 톱을 제조합니다. 칼날이 대략 20cm 정도였는데 접착제로 톱에 커터칼 4개를 붙여서 자기가 직접 개조한 무기였죠. 이후에 D-Day를 기다리면서 그는 이 흉기가 잘 드는지 직접 골판지를 잘라보며 실험을 하고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건 당일 그는 어머니에게 산책을 다녀온다면서 집을 나섰고 악수회에 들어가서 환하게 팬을 맞이하는 멤버들에게 끔찍한 폭행을 저지르게 됩니다. 물론 현장에는 안전을 위해서 약 100여 명의 스태프들이 상주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추후에 좀 더 조사해보니 그중 전문 경호업체 직원은 단 한 명도 없었죠. 워낙 팬이 많이 몰려서 시간이 부족해서인지 참가자들의 소지품 검사 같은 기본적인 절차는 무시되었습니다. 그저 양팔을 벌려서 수상한 물건이 있는지 대충 훑어보는 정도였죠. 이 사건 이후에 악수회의 허술한 보안 시스템이 드러났고 일본 내에서는 거친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동시에 악수회 입장권의 판매 방법에 문제를 삼기도 했고 또 이 멤버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악수회를 폐지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의견도 있었죠. 사실 이 피습 사건 이전부터 악수회에서는 크고 작은 사고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불특정 다수들이 오고 또 신체 접촉이 있다 보니 어쩌면 예견된 일이기도 했어요. 일부 극성 팬의 경우에는 손바닥에 책 같은 정말 정체불명의 이물질을 묻힌 채 악수를 하기도 했고 악수를 하는 척하면서 멤버들의 치마에 손을 넣거나 몸을 더듬는 아주 해괴한 성추행 역시 빈번했습니다. 게다가 안티팬들마저 악수에 참여해서 자기가 싫어하는 멤버의 면전에 욕을 날리기도 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AKB48 멤버들은 웃는 얼굴로 팬을 대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었고 그렇게 수천 명의 사람들과 손이 퉁퉁 붓도록 악수를 이어갑니다. 정말 이 악수회가 순수한 팬 미팅인지에 대한 의문이 드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알고 보니까 악수회가 사실은 일본의 유흥업계에서 시작된 아이디어라는 게 알려집니다. 술집에서 돈을 내고 원하는 상대와 스킨십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어쩌면 조금 변형해서 옮겨왔다는 것이죠. 실제로 AKB48이 만들어질 당시에 주요 스텝 중 한 명이자 이 악수회를 제안한 토가사키 토모노부는 과거의 유흥업계 종사자로 이름이 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사실이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일본 연예계 관계자들은 악수회 폐지는 곤란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악수회라는 게 단순 팬 이벤트가 아닌 앨범 판매를 올리는 아이돌 사업 최대의 상술이기 때문입니다. 그나마 그날의 피습 사건 이후 달라진 게 있다면 모든 악수회장에 금속 탐지기가 설치되었고 경비 체제가 강화되었을 뿐입니다. 그 당시 피해 멤버 중 한 명인 이리야마 안나는 사건 이후에 트라우마로 인해 더 이상 악수회에 참여할 수 없었습니다. 당시 그녀는 손가락에 큰 부상을 입었는데 지금까지도 손가락이 제대로 펴지지 않아서 글씨를 쓰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전했죠. 자, 그렇다면 범행을 저지른 사토루. 그는 징역 7년을 선고받았고 교도소에 수감되는데 올해 2021년 출소 예정입니다. 일본에서만 존재하는 특이한 팬미팅 악수회. 여전히 아이돌에게는 중요한 이벤트로 자리 잡았습니다. 물론 팬들에게는 좋아하는 연예인의 손도 잡고 대화까지 하는 즐거운 기회죠. 하지만 멤버들이 하루에 3,000번 정도 악수를 해야 하고 이걸 또 3일 동안 지속했을 때 이게 정말 우리가 좋아하는 그 아이돌을 위한 일일까요? 특히나 아이돌 피습 사건은 순수한 팬심을 이용한 소속사의 어떤 돈벌이 전략에서 비롯된 아주 안타까운 사건이었기 때문에 씁쓸함을 남깁니다. 물론 타 문화에 대해 제가 이래라 저래라 할 권리는 없지만 뭔가 잘못된 길을 가는 걸 그저 바라보는 것이 안타까운데요.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였습니다.